강원도 폐교에서 시신을 발견한 브이로거 한봉우는 유튜브에서 제법 잘 알려진 브이로거였다. 공포장소 탐방, 폐건물, 소위 흉가 콘텐츠로 구독자를 모아온 그는 자극적인 제목과 영상 편집으로 항상 조회수를 끌어올렸다. 그날도 그는 강원도 산속여고 폐교, 진짜로 귀신이 나오면 촬영 계속합니다 라는 제목을 머릿속에 그리며 강원도 정성은 깊은 산골짜기 쪽으로 차를 몰고 들어가고 있었다. 목표 지점은 이미 여러 차례 인터넷 커뮤니티와 괴담 게시판에 등장했던 정선모 여고 기숙사 폐교였다. 한때 문제 학생들을 모아놓고 기숙형 생활지도를 한다는 명목으로 운영되다가 학생 인권 침해와 폭력 논란이 끊이지 않아 결국 몇 년 만에 문을 닫았다는 곳이다. 그 뒤로는 산속 폐허로 방치되면서 밤마다 여학생 울음소리가 들린다. 교복 입은 학생이 복도 끝에서 서 있다. 같은 괴담이 덕지덕지 붙었다. 바로 그런 장소가 한봉우에게는 콘텐츠 금광이나 다름없었다. 다만 그는 공포를 팔지만 실제로는 귀신보다 사람을 더 무서워하는 타입이었다. 촬영을 위해 겁을 숨기는 것뿐이었다. 이날 촬영도 혼자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차 안에서 미리 카메라 2대를 세팅하고 헤드랜턴, 가슴에 다는 액션캠, 소형 손전등까지 챙겼다. 자, 여러분, 지금 시간이 밤 11시 48분입니다. 차 안에서 프롤로그를 찍으면서 그는 운전대를 살짝 돌려 좁은 비포장 도로로 접어들었다. 오늘은 강원도 산골에 있는 어느 여고 폐교로 갑니다. 여기서 예전에 학생들이 많이 죽었다, 사고가 났다, 별의별 소문이 다 있는데 진짜인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익숙한 목소리로 농담 반, 겁주는 말 반을 섞었지만 산길이 점점 험해지고 가로등 하나 없는 깜깜한 도로가 이어지자 그의 얼굴에서도 긴장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휴대전화는 이미 신호가 끊긴 지 오래였다. 내비게이션에도 나오지 않는 임도 끝, 비스듬히 기울어진 학교 철문이 차량 헤드라이트에 떠올랐다. 그는 차를 조금 떨어진 공터에 세우고 장비를 점검했다. 헤드랜턴 불빛을 켜고 가슴에 액션캠을 단 뒤 메인 카메라를 손에 들었다. 철문 앞에 서서 그는 다시 녹화 버튼을 눌렀다.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완전 영화 세트장 같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오늘 밤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삐걱거리며 반쯤 열린 철문을 몸으로 밀고 들어가자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난 운동장과 어둠 속에 서 있는 본관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어딘가에서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괜히 한번 크게 웃으며 공포를 희석하려 했다. 에이, 뭐야. 귀신 나오기엔 너무 시골 학교 느낌인데요. 하지만 실제로 그의 발걸음은 점점 조심스러워졌다. 1층 현관 유리문은 모두 깨져 있고 출입문은 반쯤 떨어져 나간 채 매달려 있었다. 그는 카메라를 들이밀고 내부를 비추며 천천히 들어갔다. 복도 바닥에는 오래된 시험지와 교과서, 부서진 의자와 책상이 흩어져 있었고 벽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곰팡이가 얼룩져 있었다. 교실 몇 개를 둘러보는 동안에는 그저 흉가 콘텐츠에서 흔히 보던 풍경뿐이었다. 거미줄, 부러진 칠판, 벽에 낙서, 이름 모를 아이돌 포스터 조각. 그는 여기저기 비명을 지르는 척 연기하며 시청자들을 향해 말을 던졌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아직 기숙사동도 안 갔습니다. 귀신은 원래 기숙사에 나오는 거 아시죠? 실제로 그는 이 폐교가 기숙사형 여고였다는 이야기를 미리 찾아보고 왔다. 괴담 중에도 기숙사 3층 왼쪽 끝방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그래서 그의 최종 목적지는 본관 뒤편에 붙어있는 기숙사동이었다. 본관 복도를 끝까지 따라가자 좁은 통로와 함께 조금 다른 구조의 건물이 이어졌다. 바로 기숙사동이었다. 오른쪽으로는 세면실과 샤워실, 왼쪽으로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다.
계단참에 쌓인 먼지는 두꺼웠고 발을 디딜 때마다 삐걱 소리가 났다. 그는 일부러 더 과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와, 이 소리 들리세요? 이래서 이런 데는 절대 혼자 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화면으로만 보세요. 2층 복도는 본관보다 더 어두웠다. 창문 대부분이 합판으로 막혀 있어 헤드랜턴과 손전등 빛이 닿는 곳만 겨우 윤곽이 드러났다. 양쪽으로 쭉 늘어선 방들은 문이 다 열려 있거나 문짝이 떨어져 나간 상태였다. 한봉우는 방마다 랜턴을 비추며 들어갔다 나왔다. 어느 방에는 부러진 2층 침대가 넘어져 있고 다른 방에는 학생들이 쓰던 것으로 보이는 작은 서랍장이 뒤집혀 있었다. 벽에는 희미하게 남은 이름표와 오래전 붙여놓은 규칙표가 덜렁거리며 달려 있었다. 그는 카메라에 가까이 대고 속삭였다. 보이시죠? 여기가 여학생들 기숙사였다고 합니다. 밤에 불 끄고 누워 있으면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뭐 그런 소문이. 그때였다. 복도 끝자락, 다른 방들과는 조금 떨어진 위치에 있는 한 개의 문이 눈에 들어왔다. 지금까지 지나온 방들은 모두 문이 열려 있거나 파손되어 있었는데 끝방 하나만이 현관문처럼 단단한 철제문으로 교체되어 있었고 그 문에는 유일하게 반짝이는 새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한봉우는 그 자리에서 잠시 얼어붙었다. 이 건물 전체가 최소 10년은 방치된 흔적을 보여주는데 왜 저 문만 이렇게 최근에 손을 댄 것처럼 보일까? 카메라를 들이대며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문이 다 부서졌는데? 여기만 이렇게 새 자물쇠가. 누가 요즘까지 이 방을 쓰고 있는 걸까요? 문 위쪽에는 누렇게 변색된 종이 한 장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종이는 이미 반이 찢겨 나갔지만 가운데에는 붉은 먹물로 그려진 부적 문양이 남아 있었다. 십자가 같기도 하고 한자 비슷한 글씨가 뒤엉킨 모양이었다. 그는 억지로 농담처럼 말했다. 아, 이거 진짜 영화 세트 아니죠? 누가 장난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농담이 끝나기도 전에 코끝을 찌르는 냄새가 훅 하고 밀려왔다. 단순한 곰팡이나 쥐똥 냄새와는 다른 훨씬 더 진하고 텁텁하고 구역질 나는 냄새였다. 이게 뭐야? 카메라가 살짝 흔들렸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코와 입을 손으로 가렸다. 냄새는 문틈 어딘가에서 계속 새어나오는 듯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 진해졌다. 문짝 아래쪽, 녹이 새우러 떨어져 나간 부분 사이로 작은 틈이 보였다. 그는 숨을 한번 참았다 내쉬며 왼손에는 손전등을, 오른손에는 카메라를 잡고 무릎을 굽혀 몸을 낮췄다. 여러분, 잠깐만요. 밑에 틈이 있는데 한번 비춰볼게요. 진짜 이상한 냄새가 나거든요. 랜턴 빛이 얇은 틈 사이로 스며들어 방 안의 바닥을 비추는 순간 화면에는 처음에 먼지와 쓰레기 더미만 보였다. 부서진 의자 다리인지 나무 파편인지 모를 것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는 카메라 각도를 조금 더 조정해 틈 사이로 깊이 넣으려 했다. 그때 렌즈가 어딘가 부자연스럽게 붉은 빛이 도는 살색 덩어리를 포착했다. 처음엔 그저 누군가 버리고 간 옷더미나 인형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초점이 맞춰지자 그건 옷이 아니라 사람의 피부였다. 잠깐만. 렌즈가 서서히 위로 움직였다. 랜턴 불빛을 따라 화면에는 윤곽이 나타났다. 허옇게 팽창한 배, 시커멓게 변색된 팔, 그리고 바닥에 드러누운 채 굳어있는 한 여성의 상반신이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그의 등골이 얼어붙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뒤로 빼다가 다시 한번 확인하듯 손전등을 깊숙이 밀어 넣었다. 이윽고 그가 보고 만 것은 규칙적으로 굽이진 긴 머리카락과
제 모양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어오른 얼굴, 그리고 그 위로 흉하게 들러붙은 검은 얼룩과 구더기 군집이었다. 욕설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뻔했지만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대로 뒤로 넘어질 듯 몸을 빼냈다. 방금까지 카메라를 의식하며 일부러 과장된 리액션을 하던 그였지만 지금은 영상이고 뭐고 생각나지 않았다. 심장은 빨리 뛰고 손은 떨려 카메라도 제대로 쥐기 어려웠다. 그는 복도를 거의 뛰다시피 해서 계단으로 향했다. 내려가는 동안 몇 번이나 발을 헛디딜 뻔했고 구두가 먼지에 미끄러져 손을 짚으며 겨우 균형을 잡았다. 1층 복도를 가로질러 현관을 빠져나올 때에는 숨이 차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밖으로 나온 그는 철문 근처까지 달려간 뒤 그제야 카메라를 껐다. 이제 이건 촬영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신호가 없다는 표시를 보고 욕이 나올 뻔했지만 바로 차가 있는 쪽으로 뛰어 내려갔다. 차 안에 올라타자 겨우 한 칸의 신호가 잡혔다. 그는 곧장 112를 눌렀다. 통화 연결음이 길게 느껴졌다. 여보세요. 112죠? 여기 강원도 정선인데요. 산속에 있는 폐교인데 사람 시신이 있어요. 여학생 같아요. 기숙사 방 안인데 문은 잠겨 있고 밑에서 봤는데 진짜 시체예요. 빨리 좀 와주세요, 제발. 평소 영상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극적인 장면을 건지기 위해 웬만한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던 그였지만 이때만큼은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져 있었다. 상대방이 위치와 상황을 묻는 질문에 그는 횡설수설하면서도 아는 대로 최대한 설명했다. 근처 도로 이름, 폐교로 들어오는 비포장길, 학교 정문 모양까지. 통화를 마친 뒤에도 그는 한동안 핸들을 꽉 쥔 채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철문과 어두운 운동장 너머로 방금 전 자신이 기어들어갔던 기숙사 2층 끝방이 어렴풋이 떠오르는 것만 같았다. 그 안에는 지금도 자신이 불빛을 비추기 전과 똑같은 자세로 누군가의 딸이었을 한 젊은 여자의 시신이 방치되어 있을 것이다. 그는 카메라를 다시 켜지 않았다. 이것은 더 이상 공포 콘텐츠가 아니라 실제 살인사건이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그가 떨리는 손으로 걸었던 한 통의 신고 전화는 강원도 상골의 오래된 괴담을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잔혹한 의식살인사건으로 바꾸어 놓게 된다. 부적, 점토상, 바늘 꽂힌 인형이 가득한 의식살인 현장, 강원경찰청 상황실에 멜윌리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새벽 1시가 조금 안 된 시간이었다. 산속 폐교여고 기숙사에서 여성 시신을 발견했다는 내용이었다. 신고자의 말투는 방송에서 들을 수 있는 과장된 억양이 아니라 숨을 제대로 몰아쉬지 못하는 사람 특유의 끊어진 호흡과 떨림이 그대로 묻어 있었다. 정성경찰서 형사계와 강원경찰청 광역수사대, 과학수사팀, 그리고 국과수 소속 법의관이 긴급 소집됐다. 산속 폐교라는 특성상 위치 파악부터 쉽지 않았지만 브이로거 한봉우가 설명한 마지막 포장도로 끝지점, 부서진 철문, 운동장 한가운데 있는 녹슨 축구 골대 같은 단서들이 내비게이션과 산악지도를 통해 대략적인 좌표로 변환되었다. 순찰차와 범죄 수사 차량, 과수 차량이 좁은 임도를 줄지어 올라갔다. 비포장길에 작은 돌멩이들이 튀어오르고 나뭇가지가 차체를 긁는 소리가 새벽의 정막을 가볍게 찢었다. 폐교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신고자인 한봉우는 이미 차 안에서 경찰차 불빛을 지켜보고 있다가 밖으로 나와 허둥지둥 달려왔다. 그는 기숙사까지의 동선을 설명한 뒤 다시 차 안으로 돌아가 있었다. 형사들은 그의 상태를 보고
더 이상 현장에 동행시키지 않기로 했다. 운동장을 건너 본관 건물로 들어가는 길부터 과학수사팀은 폴리스 라인을 치고 출입로를 하나로 제한했다. 모든 인원은 일회용 방진복과 장갑, 덧신, 마스크를 착용했다. 현장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진 촬영조가 먼저 앞장섰고 그 뒤를 형사와 법의관이 차례로 따랐다. 본관 어두운 복도를 지나 기숙사동 계단으로 향하는 동안 형사들은 신고자의 진술과 현장의 모습이 놀라울 정도로 일치함을 확인했다. 계단참의 먼지, 방치된 침대, 쓰러진 사물함, 오래된 공지문.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아직 살인사건이라기보다는 그저 방치된 건물의 풍경에 가까웠다. 문제의 방은 2층 복도 가장 끝, 다른 방들과 조금 떨어진 위치에 있었다. 과수요원이 손전등으로 천천히 복도를 훑으며 전진하자 완전히 까만 그림자 속에서 그 방 문만이 유일하게 빛을 반사했다. 철제문, 그리고 그 위에 달린 반짝이는 자물쇠였다. 형사 강 팀장은 조용히 말했다. 여기가 맞습니까? 사진조가 곧바로 문 전체, 자물쇠, 문틀, 주변 벽면을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했다. 자물쇠에는 군데군데 손자국으로 보이는 얼룩이 있었고 문 위에는 이미 반쯤 뜯겨나간 종이 부적이 테이프에 매달린 채 흔들리고 있었다. 붉은 먹물로 그려진 기묘한 문양이 아직 남아있었다. 부적까지 장난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요. 형사는 감탄인지 혐오인지 모를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과수요원들은 문 손잡이와 자물쇠 주변을 루미놀과 흡착 시약으로 간단히 스캔한 뒤 추가 훼손 없이 개폐가 가능한지 확인했다. 바깥쪽에서 잠긴 상태였기 때문에 현장 책임자에 지시해 자물쇠 절단이 결정되었다.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는 순간 금속이 끊어지는 소리와 동시에 문 안쪽에서 눌려있던 공기가 한 번에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그 공기를 타고 신고자가 말했던 그 특유의 냄새가 모두의 마스크를 뚫고 들어왔다. 단순한 썩은 냄새가 아니었다. 오래된 습기와 곰팡이, 향이 탄 냄새, 기름 탄 냄새, 그리고 분명히 부패한 인체에서 나는 단백질 썩는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 냄새만으로도 현장에 처음 들어가는 조사관이 어떤 광경을 보게 될지 암시하는 듯 했다. 문이 천천히 열리자 과수팀장 윤은 먼저 손전등을 들어 정면이 아닌 바닥부터 훑었다. 혹시 모를 끈적임, 혈흔, 발자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바닥에는 이미 상당한 양의 체액이 스며든 흔적이 고르지 않게 번져 있었다. 색은 검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주변보다 더 짙은 얼룩이 군데군데 자리 잡고 있었다. 방 중앙에는 신고자가 말한 그대로 나체의 여성 시신이 누워 있었다. 다만 형사들은 잠시 시선을 멈추었다가 일부러 그쪽을 먼저 보지 않으려는 듯 주변 환경을 먼저 확인했다. 시신 위쪽과 주변에는 작은 점토상들이 기묘한 반원을 이루며 서 있었다. 높이 2033cm 정도의 토우들이었다. 형태는 거칠지만 분명 모두 남성의 몸을 형상화하고 있었고 과장된 성기 표현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었다. 몇몇은 고의적으로 깨진 듯 머리나 팔 부분이 부서져 있었다. 윤 팀장은 토우의 배열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시신을 중심으로 마치 누운 사람을 둘러싸고 참석자처럼 둘러선 모양새였다. 이건 그냥 누가 취미로 만들어 놓은 수준이 아닌데요. 의식 구조를 따라 배치한 것 같습니다. 벽 쪽으로 시선을 옮기자 더 이상 단순한 흉가가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해졌다. 희미한 손전등 불빛 아래 벽에는 농도가 다른 갈색과 흑갈색 얼룩들이 동심원과 별 모양, 꼬인 선들의 형태로 그려져 있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마르고 갈라진 자국이 마치 오래된 피가 흘러내린 흔적이나 피에 섞인 기름이 말라붙은 얼룩처럼 보였다. 샘플 채취하세요. 혈흔 가능성 높습니다. 피가 아니라도 구성 성분은 확인해야 합니다.
과수요원 2명이 바로 사진 촬영 후 면봉과 체혈관을 이용해 벽면 얼룩을 채취했다. 한 명은 스케일자를 대고 또 한 명은 각 얼룩의 위치를 도면 위에 표시했다. 방 한쪽 구석 창이 막힌 방향에는 커다란 향로처럼 보이는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굳어버린 재와 향대가 엉켜 있었고 몇몇 향은 정상적인 방향과 반대로 거꾸로 꽂혀 있었다. 그 앞에는 꽁초처럼 타담한 초들이 여기저기 쓰러져 있었고 바닥에는 흘러내려온 양초의 파라핀들이 층층이 굳어 있었다. 손전등 빛을 비추면 그 굳은 파라핀이 유광을 띠며 반짝였다. 법의관은 향로와 초의 배치를 보며 짧게 말했다. 제대로 된 종교제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일종의 의식놀이거나 왜곡된 민속신앙 같네요. 방 중앙으로 다시 시선이 돌아왔다. 시신의 발치에서 조금 떨어진 곳, 낡은 나무 판자 몇 개를 모아 엉성하게 만든 듯한 작은 탁상이 하나 있었다. 탁상 위에는 점토로 만든 사람 형태의 인형이 놓여 있었다. 그런데 그 인형에는 얇고 긴 금속 바늘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다. 바늘은 대부분 인형의 가슴과 복부, 목 부위에 집중되어 있었다. 마치 실제 사람의 장기 위치를 의식한 것처럼 일정한 간격과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었다. 바늘 손잡이 부분에는 사용감이 거의 없어 보이는 것도 있었다. 윤 팀장은 인형 주위를 한 바퀴 돌면서 구조를 눈에 담았다. 시신에 가해진 상처 패턴이랑 비교해야겠네요. 이 위치가 그대로 투영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탁상 옆에는 입구가 좁은 작은 옹기 그릇이 하나 더 있었다. 그 안에는 갈색을 띠는 액체가 담겨 있었고 액체 표면에는 길게 엉킨 머리카락과 손톱 조각으로 보이는 단단한 조각들이 떠다니고 있었다. 체혈관과는 다른 채취 키트가 준비되었다. 액체는 소량씩 시료관에 나누어 담겼고 머리카락과 손톱 조각도 각각 따로 봉인되었다. 이제 더 이상 이 방은 괴담이 생겨난 폐실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된 의식살인 현장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마침내 법의관이 시신 쪽으로 다가갔다. 이미 신고 당시부터 시신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주변 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러 접근을 늦추고 있었다. 피해자는 눈으로 보기에 성인 여성으로 추정되었다. 온몸을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등이 아닌 등을 약간 기댄 반누운 자세로 누워 있었고 양팔과 양다리는 거칠게 묶인 밧줄에 고정되어 있었다. 밧줄은 안쪽에서부터 살을 파고 들어간 흔적이 깊게 남아 있었다. 법의관은 먼저 목 부위를 살폈다. 눈에 띄게 변색된 멍 자국과 함께 자국의 형태는 마치 굵은 로프가 목을 한 바퀴 이상 감았던 듯한 패턴을 보여주었다. 그는 조용히 메모했다.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 가능성, 자세한 건 부검 후. 그 주변에서 과수요원들은 시신 아래와 주변 바닥에 스며든 체액과 얼룩, 구더기와 곤충들을 사진으로 남기고 채집했다.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 정확한 사망 시점은 부검실에서 환경 요소를 고려해 추정해야 했다. 형사들은 시신의 치수를 대략적으로 측정한 뒤 주변에 떨어져 있는 옷가지나 소지품이 있는지 살폈다. 일반적으로 살인 현장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가방, 신분증 등이 함께 발견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방 안에는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물건이 거의 없었다. 시신과 밧줄, 토우, 인형, 옹기, 향로, 부적, 거의 모두가 의식용 도구로만 채워져 있었다. 신원 확인은 현장에서 어렵겠군요. 치아 상태나 골격, 나이는 대략 부검에서 나오겠지만 결국 DNA 비교를 해야 할 겁니다. 강 팀장의 말에 윤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이 방에서 나간 사람의 흔적입니다. 이 정도로 준비된 의식이면 반복된 행위일 가능성도 있죠. 이후 과수팀은 방 안을 격자 구역으로 나누고 체계적인 수색을 시작했다.
바닥의 먼지 속에서 부분적인 신발 자국, 벽 모서리에 걸린 미세한 섬유 조각, 천장 한켠에 박힌 못에 걸린 희미한 털 한 올까지 가능한 모든 것을 채집했다. 그 과정에서 방 구석 한 곳에서 짧은 흰머리 여러 가닥이 뭉쳐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염색이 아니라 자연적인 백발로 보였다. 이건 꼭 따로 분리해서 우선순위 감식으로 올리죠. 신고자 진술대로라면 이 방 열쇠를 준 사람은 오랫동안 이걸 준비해온 사람일 겁니다. 검은 비닐봉투와 증거봉투들이 하나씩 채워지는 동안 형사들은 벽면에 그려진 기호를 카메라에 담으며 전문 인류학자나 종교학자의 자문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단순히 기괴하다 해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누군가는 이 모든 배치를 마음속에서 정당한 의식이라고 믿었고 그 믿음이 결국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방 전체를 다시 한번 훑는 드론형 카메라가 작동했다. 좁은 방이지만 낮은 천장, 천장 모서리, 선반 윗부분까지 놓치지 않기 위함이었다. 촬영이 끝난 뒤 현장 책임자가 말했다. 좋습니다. 시신은 국과수로 이송하고 이 현장은 완전히 봉쇄합니다. 오늘 이 방은 강원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현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상골짜기 폐교 여고 기숙사 한 방은 더 이상 괴담 속 귀신 나오는 방이 아니라 치밀하게 조작된 사이비 의식 살인의 중심 무대로 규정되기 시작했다. 이곳에서 수집된 부적 한 장, 점토상 하나, 바늘 꽂힌 인형, 옹기 속 액체 한 방울,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백발 몇 가닥이 앞으로 강원도뿐 아니라 전국을 뒤흔들게 될 사건의 실체를 드러내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었다. 부검. 마약에 취하게 하고 성폭행한 뒤 목을 졸라 죽이다. 강원도 정선 산속 폐교에서 시신이 수습된 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냉동 기능이 있는 특수 운구차가 현장을 떠났다. 시신은 가장 가까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원으로 이송됐다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 국과수 본원 법의학실로 옮겨졌다. 부검실 앞 복대는 강원경찰청 광수대 형사, 둘과 정선서 담당 형사 한 명이 서 있었고 투명 유리창 너머로 준비가 한창인 부검실 내부가 보였다. 스테인리스 부검대 위에는 이미 희생자의 시신이 비닐 시트에 덮인 채 올려져 있었다. 부검을 맡은 사람은 국과수 법의관 유지호였다. 그는 이 사건에서 이미 현장 감식 자문을 한 차례 맡았고 기숙사 방에서 본 기괴한 진열과 토우, 바늘 꽂힌 인형, 옹기 속 액체를 떠올리며 조용히 마스크를 고쳤었다. 강원도 쪽에서 날리겠군요. 보조 법의관이 중얼거리자 유지호는 짧게 대답했다. 여기서 확실히 밝혀야 경찰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나중 문제고 우선 사실부터 정리하죠. 비닐 시트가 걷히자 강원 산속 폐교의 싸늘한 어둠 대신 형광등의 흰빛 아래 차갑게 식은 여성의 몸이 드러났다. 이미 현장에서 어느 정도 확인했지만 부검대 위에서 보는 모습은 또 달랐다. 피해자는 완전히 나체였고 몸 곳곳이 가스 팽창으로 인해 부풀어 있었다. 복부와 가슴 부위는 특히 부풀어 올라 있었고 피부는 자주빛 회색이 뒤섞인 색조를 띠고 있었다. 일부 부위는 이미 피부가 벗겨져 진피와 근육층이 드러나 있었다. 유지호는 먼저 신장을 잰 뒤 몸무게를 추산했다. 신장 198cm, 생전 체중은 대략 48kg 전후였을 것 같군요. 나이를 추정하기 위해 그는 얼굴 근육과 피부 탄력, 손가락 관절, 치아 상태를 차례로 살폈다. 얼굴은 부패와 동물 훼손으로 원래의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치열은 비교적 규칙적이고 충치나 보철이 많지 않았다. 손등과 팔뚝 피부에는 노화성 주름이나 기미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골반과 흉곽, 장골 윗부분을 촉진하며 뼈의 성장 상태를 확인했다. 성인 초기 여성, 대략 20대 초반으로 추정됩니다. 이미 형사들 쪽에서는 실종자 중 한 명과 DNA 대조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부검만 놓고 보면 이 시신은 대학생 또는 사회 초년생에 가까운 젊은 여성으로 판단됐다. 부패 정도도 중요했다. 시신 표면에는 곳곳에 녹색 자주색 변색이 퍼져 있었고 복부에는 부패 가스에 의해 만굴처럼 부풀어 오른 장기 그림자가 비쳐 보였다. 가슴과 어깨 부근에는 기포가 찬 듯한 소리와 함께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탄력이 조금 느껴졌다. 유지호는 청해를 시신 신부에 넣어 온도를 측정했다. 그리고 산속 폐교방의 평균 온도, 습도, 공기 차단 정도를 염두에 두고 계산했다. 현장 환경을 감안하면 발견 시점 기준 사망 후 최소 5일 이상, 최대 7일 이내, 범인은 6일 전후로 보는 게 적절하겠습니다. 정선의 산골, 창문이 대부분 막힌 기숙사 방, 향과 양초로 인해 공기 순환이 떨어지는 환경. 이런 요소들이 모두 고려된 추정이었다. 형사들에게는 발견 6일 전쯤 이미 죽어 있었다는 정보가 의미 있는 시간축이 될 것이 분명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사망 원인이었다. 유독신 물질이나 치명적인 둥이 외상,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목 주변에 뚜렷한 자국이 관찰된 상태였다. 유지호는 우선 목 부위를 집중적으로 관찰했다. 피부는 이미 변색되어 있었지만 변색 아래로 띠 모양으로 둘러진 함몰 흔적이 분명히 남아 있었다. 마치 굵고 거친 밧줄이 목을 감고 강하게 조인 후 살 속으로 파고들었다가 빠져나간 것 같은 모양이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그는 보조 인턴에게 확대경을 건네주며 말했다. 목 앞쪽과 양측면에는 타원형으로 이어지는 자국이 있었고 그 자국의 일부에는 점상 출혈이 군데군데 박혀 있었다. 피부가 벗겨져 있는 부분에서도 모세혈관 파열 흔적이 확인됐다. 이는 단순히 사후에 밧줄로 묶어놓은 것이 아니라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을 때 강한 압박이 가해졌다는 증거였다. 경부 압박에 의한 기계적 질식사.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만 내부도 열어봅시다. 목 주변 피부를 절개하고 설골과 갑상연골, 윤상연골 등 후두부 골격 구조를 하나씩 드러냈다. 갑상연골에는 크고 작은 골절선이 보였고 특히 오른쪽 윗부분에는 깨끗한 골절이 관찰되었다. 윤상연골 주변 연부 조직에는 심한 출혈이 남아 있었다. 연골 골절, 연부 조직 출혈. 상당히 강한 힘으로 조인 거죠. 자살이나 우발적인 사고와는 거리가 멉니다. 제3자의 의도적인 목졸림입니다. 기관 내부에는 혈액이 섞인 거품과 점액이 엉겨 있었고 기관지 점막에는 검붉은 출혈 반점이 퍼져 있었다. 이는 피해자가 산소 부족 상태에서 몸부림치며 숨을 쉬려 했음을 말해주는 소견이었다. 그리고 얼굴 쪽, 특히 눈꺼풀 안쪽과 결막, 입술 안쪽에서도 점상 출혈이 다수 관찰됐다. 이 역시 목이 조이는 동안 혈액순환이 차단되면서 상반신에 압력이 집중될 때 흔히 나타나는 소견이었다. 유지호는 정리하듯 말했다. 직접적인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 쉽게 말하면 목 졸려 죽었다입니다.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압박이 있어야 가능한 양상입니다. 자, 이건 보고서에 아주 명확히 써야 합니다. 다음으로 문제는 시신 곳곳에 남아있는 다양한 상처들이었다. 부패와 동물에 의한 훼손을 제외하고도 분명 공격 의도를 가진 자상이 다수 존재했다. 팔과 다리, 옆구리, 복부에는 얕지만 길게 그어진 자창이 여러 개 보였다. 일렬로 정리된 것이 아니라 어떤 패턴을 만들려는 듯 일정한 방향과 간격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복부 중앙과 양쪽 갈비뼈 아래쪽에는 마치 벽에 그려져 있던 기호를 몸 위에 옮겨놓은 듯한 형태의 자상이 겹쳐 있었다. 칼날이 들어갔다 나온 부분에는 아직도 출혈 반응이 남아 있었다. 주변 조직에 피가 스며들어 있는 모양과 색이 사후에 훼손된 부위와 확연히 달랐다. 이건 사후가 아니라 생전입니다. 즉, 아직 살아있을 때
칼로 그은 겁니다. 또한 어깨와 허벅지, 등에는 둥이에 맞은 듯한 멍과 타박 흔적이 있었다. 부패로 인해 색은 변했지만 CT 촬영을 통해 확인한 결과 몇몇 갈비뼈에는 가벼운 골절선이 있었다. 이 역시 강한 충격이 가해졌음을 의미했다. 단순히 제압만 한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고통을 준 흔적들입니다. 칼로 긋고 둥이로 때리고 그걸 의식의 일부라고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지호는 벽에 그려져 있던 기호들과 탁상 위 인형에 꽂혀 있던 바늘을 떠올렸다. 인형에 집중되어 있던 부위와 실제 시신에 가해진 상처 위치가 겹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눈에 들어왔다. 마치 인형을 모델 삼아 실제 사람에게 같은 행위를 옮겨온 것처럼 보였다.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쟁점은 성폭행 여부였다. 현장에서도 이미 피해자의 하반신이 나체였고 다리 주변에 체액으로 보이는 얼룩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부검실에서는 이 부분에 특히 주의를 기울였다. 외음부 주변 피부는 부패로 인해 색이 변하고 일부가 벗겨진 상태였지만 그 속에서도 분명한 열상과 찢김, 흔적이 군데군데 보였다. 질입구 주변의 점막에는 방사형으로 벌어진 상처들이 있었고 내부 점막에는 선홍색 출혈 반점이 넓게 퍼져 있었다. 이건 자연스러운 성관계에서 나타나기 어려운 정도의 손상입니다. 힘으로 억지로 삽입했거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유지호는 질 내부에서 면봉을 이용해 검체를 채취했다.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육안으로 전객이 분명히 보이는 것은 아니었지만 미세한 점액과 혼탁한 액체 잔여물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채취된 검체는 국과수 유전자 분석실로 보내져 전객 여부 및 DNA 분석에 쓰일 예정이었다. 전객이 검출되고 거기서 나온 Y 염색체 DNA가 시신 주변에서 발견된 흰 머리와 일치한다면 이는 곧 살인범 1일 성폭행범이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결정적 근거가 된다. 어쩌면 살해 전에도 여러 차례 성적 학대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질 내부뿐 아니라 항문 주변도 함께 확인해두죠. 추가 검사 결과 항문 주변에는 비교적 최근에 생긴 것으로 보이는 미세 열상들이 있었으나 부패와 동물 훼손이 겹쳐 명확한 결론은 내리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성폭행이 있었음은 거의 확실해 보였다. 그 방향성만으로도 형사들에게는 충분히 강력한 단서가 됐다. 부검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약동물 검사였다. 현장에서 발견된 옹기 속 갈색 액체와 방 안에 남아있던 작은 봉지들, 그리고 혀 밑과 위 내벽에 남아있는 잔여물들이 모두 그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었다. 유지호는 먼저 심장에서 체혈을 하고 간 조직과 신장, 위 내용물을 일정량 채취했다. 그리고 소변과 쓸개즙도 채취해 독성학실로 보냈다. 며칠 뒤 국과수 독성학 보고서가 그의 책상 위에 올려졌다. 요약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피해자의 혈액과 소변, 간 조직에서 메스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농도는 일회성 사용 기준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당한 각성 흥분 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양이었다. 동시에 피해자 혈액에서 강한 진정 수면 효과를 내는 특정 한방 제제의 알칼로이드 성분이 적지 않게 검출되었다. 이 성분은 현장에서 발견된 옹기 속 액체에서도 동일하게 검출되었다. 보고서 말미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메스암페타민과 강력한 진정제 성분이 동시에 검출되는 점으로 보아 피해자는 살해 전 혼합 약물에 의해 의식이 흐릿해진 상태 혹은 몸은 각성되어 있으나 판단력과 저항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 놓였을 가능성이 큼. 유지호는 보고서를 넘기며 생각했다. 흥분과 마비를 동시에 의식을 흔들어 놓고 몸은 자기 마음대로 쓰고 마지막에는 목을 죄어 죽였다. 이거군요.
피해자는 단순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도 자발적으로 마약을 복용한 것도 아니었다. 마약과 한방 최면성 약물이 섞인 음료를 속아서 마시거나 강제로 섭취했을 가능성이 훨씬 컸다. 이는 곧 합의해 있었던 관계가 아니라 철저한 기망과 강제력의 바탕을 둔 성폭행 살인임을 의미했다. 부검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유지호의 종합소견이 적혔다. 피해자는 20대 초반의 성인 여성으로 사망 시점은 발견일 기준 약 6일 전으로 추정된다.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목 부위 연골 골절 및 연부 조직 출혈 소견에 따른 경부 압박에 의한 기계적 질식사이다. 전신에 걸쳐 생전 가해진 것으로 보이는 예리한 물체 칼에 의한 자상과 둔기에 의한 타박상이 다수 존재한다. 일부 자상은 의도적인 패턴을 이루고 있어 고의적 가학 행위 혹은 의식적 행위의 일환으로 보인다. 외음부 및 질 내에는 강제 삽입에 따른 열상과 출혈 흔적이 있으며 성적 폭력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질 내 검체에서 전객 및 가해자 DNA가 검출될 경우 성폭행과 살인을 동일인 소행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의 체내에서 메스암페타민과 한방 계열 진정제 성분이 모두 검출되었다. 이는 피해자의 의식과 판단력을 떨어뜨려 저항을 어렵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며 범행의 준비성과 계획성을 뒷받침한다. 이 보고서는 곧 강원경찰청 광수대로 전달되었고 형사들은 여기 적힌 단어 하나하나를 곱씹었다. 목조름에 의한 질식사, 생전 자상, 성적 폭력, 마약 플레로 진정제 혼합, 그리고 계획성, 고의성. 그리고 이 과학적 결론은 얼마 뒤 DNA 감정 결과와 함께 기묘한 부적, 토우, 옹기, 바늘 꽂힌 인형, 그리고 한 노년의 무속인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으로 자리 잡게 된다. 피해자는 단순한 우발적 범죄의 희생양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뒤틀린 신앙과 왜곡된 욕망, 그리고 치밀한 준비 끝에 선택된 재물이었다는 사실이 부검 결과를 통해 냉정하고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피해자 신원 확인, 22세 여대생 나은서의 이름이 붙다. 국과수 부검이 끝난 뒤 강원경찰청 광역수사대 회의실에는 신원 미상 여성 시신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올라가 있었다. 나이 추정 20대 초반, 키 197cm, 마른 체형, 사망 시점은 발견 6일 전 전후. 하지만 얼굴은 부패와 동물훼손으로 알아볼 수 없었고 지문도 심하게 손상돼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다. 이제 남은 방법은 하나였다. 바로 DNA 대조였다. 수사팀은 먼저 경찰청 실종자 데이터베이스를 열어 최근 1개월 내 실종 신고된 20대 여성 항목을 출연했다.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국 단위로 뜨는 목록의 숫자는 생각보다 많았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강원도 산속 폐교에 갈 만한 사람은 아니었다. 형사들은 몇 가지 기준을 세웠다. 최근 2, 3주 안에 실종키 매우 5cm, 마른 체형 20대 초반 여성 휴대전화, 마지막 위치나 행선지가 강원도 영동권으로 잡힌 사람 이 조건으로 한 번 더 걸러내자 전국의 실종자 수십 명 중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숫자가 줄어들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다. 이름, 나은서 22세. 거주, 서울 강동구. 직업, 서울 소재 S대학교 사범대 문화인류학과 4학년 실종 신고일. 2016년 4월 20일 신고 내용에는 딸이 강원도 정선 일대 민속신앙조사를 하러 갔다가 연락이 끊겼다. 는 문장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정선, 여기가 바로 이번 사건 장소랑 같은 정선이잖아요. 담당 형사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았다. 산속여고 폐교와 민속신앙조사. 이 두 단어가 묘하게 불길하게 겹쳐졌다. 다음 날 나은서의 부모는 서울경찰청으로 불려왔다.
강원 쪽에서 올라온 공조 요청에 따라 서울청 실종팀이 그들을 먼저 응대하고 있었다. 혹시 우리 딸을 찾으신 건가요? 어머니는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얼굴이었다. 경찰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었다.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강원 쪽에서 신원 미상의 여성 시신이 발견돼 가족분들의 DNA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 말만으로도 부모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그들은 망설임 없이 침묵 속에서 구강상피 세포 채취에 응했다. 면봉이 볼 안쪽을 스치고 지나가는 짧은 순간 어머니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다. 채취된 부모의 DNA는 곧바로 국과수로 송부되었다. 국과수 유전자 분석실에서는 이미 피해자의 대퇴골, 넓적다리뼈, 일부와 치아에서 DNA를 추출해 보관 중이었다. 부패가 심해 혈액이나 연조직 DNA는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존이 좋은 뼈와 치아가 선택됐다. 며칠 뒤 유전자 분석 결과가 나왔다. 보고서 첫 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시신에서 추출된 DNA 프로필과 나, 부모의 DNA 프로필을 비교한 결과 부녀 관계에 해당할 확률이 99.999% 이상으로 확인됨. 한 줄 요약이었다. 정선 폐교 기숙사에서 발견된 신원 미상 여성은 서울에서 실종 신고된 22세 여대생 나은서가 맞다는 뜻이었다. 강원광역수사대의 회의실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형사들은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하려 했지만 누군가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이 시신은 더 이상 알 수 없는 여성이 아니었다. 이름이 있고 가족이 있고 꿈이 있던 사람이었다. 신원 확인이 끝나자 수사 방향은 자연스럽게 나은서라는 사람을 파고드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녀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하러 정선까지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마지막으로 누구와 연락했는지를 알아야 했다. 서울 S대학교 사범대 문화인류학과 나은서의 지도교수는 그녀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학과 전체를 통틀어도 손꼽히는 학생이었습니다. 조용한 편이지만 성실하고 현장 조사에 특히 관심이 많았죠. 졸업 논문 주제도 벌써 정해놓았을 정도였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은서는 4학년이 되자마자 강원 상안 지역의 산신여신 신앙과 여성제의 문화를 졸업 논문 주제로 정했다. 할머니로부터 들은 시골 제사 이야기, 옛날 산신각과 당산나무에 얽힌 설화 등이 늘 그녀의 관심사였다. 그녀는 방학 때마다 기록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찾아보며 실제 시골 마을에서 남아있는 작은 제이나 구판, 산신제 현장을 직접 보고 싶어 했다. 교수는 요즘 학생들 치고는 보기 드물게 현장 발품을 스스럼 없이 팔려는 타입이라고 평가했다. 그래서 4월 초 나은서는 지도교수의 허락과 학교 측 실습 허가를 받고 강원도 정성운 상월 마을들을 중심으로 짧은 1차 현지 조사를 떠났다. 그중 한 곳이 바로 이번 사건이 벌어진 산정리 가명이었다. 수사팀은 휴대전화 통신사로부터 나은서의 통화 문자 내역과 데이터 사용 기록을 받아 분석했다. 사용이 끊긴 시점은 4월 19일 밤. 그 전까지 며칠 동안 그녀는 반복적으로 2개의 번호와 자주 연락했다. 하나는 지도교수 번호,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정선지역 가입자 번호였다. 가입자 명의는 류성진 25세. 그는 산정리 인근에서 태어나고 자란 청년으로 인터넷 카페나 SNS에서 종종 강원도 민속 답사 가이드를 자처하며 외지인과 연락을 주고받던 인물이었다. 문자 내용에는 이런 대화가 남아있었다. 은서, 내일 산정리 쪽 도착하면 마을제에 관련해서 인터뷰 가능할까요? 류성진, 네, 할머니들이랑 얘기해볼게요. 그리고 우리 마을에 유명한 무당 같은 분이 있는데 그분도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듯. 은서, 무당이요?
어떤 분인지 궁금하네요. 류성진. 산 위쪽에 혼자 사시는 분인데 예전부터 산신제, 귀신 쫓는 굿 같은 거 많이 했다더라고요. 요즘은 별로 안 한다지만 선생님, 은서, 관심 있다면 소개해드릴게요. 그 산 위쪽 혼자 사는 사람이 바로 나중에 용의자로 떠오르는 서만복 58세이었다. 위치 정보 기록을 보면 나은서는 4월 12일쯤 서울에서 출발해 정선 산정리 인근에 도착했고 며칠간 머물다가 17일에 서울로 돌아온 것으로 보였다. 그 후 이틀 동안 학교에 잠시 얼굴을 비추고 자료 정리를 하다가 19일 저녁 다시 정선행 버스를 예약했다. 그날 밤 그녀의 휴대전화는 산정리 인근 도로를 지나 결국 산속 폐교 근처에서 마지막 신호를 남기고 완전히 침묵했다. 추가로 수사팀은 교통카드 기록과 시외버스 예매 내역을 조회했다. 19일 저녁 서울 동서울터미널에서 출발한 정선행 버스 탑승자 명단에 나은서라는 이름이 있었다. 버스 기사와 차장, 버스 안내원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도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단서가 나왔다. 젊은 여자 승객이 하나 있었어요. 책을 들고 있었고 초록색 목도리 같은 걸 두르고 있었죠. 요즘 같은 봄 날씨에 목도리가 좀 튀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내려서는 혼자였고 정류장 말고 상일로 들어가는 비포장 갈림길 쪽으로 걸어갔어요. 거기서 누가 기다리고 있던 것 같던데 기다리고 있다니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중년 남자였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했고 갈색 천으로 머리를 두른 것처럼 보였어요. 옷은 좀 해진 회색 코트 비슷한 걸 걸치고 있었고요. 서로 아는 사이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누면서 산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묘사는 나중에 마을 주민들이 말하는 산 위 무당 서만복의 평소 차림새와 거의 일치했다. 이렇게 해서 퍼즐 조각 하나가 더 맞춰졌다. 나은서의 방을 수색한 결과 책장에는 민속학, 종교인류학, 무속 관련 책들이 가득 꽂혀 있었다. 노트와 서류철에는 강원 상안지역 산신제 현황, 여성 제2에서의 몸과 희생 같은 제목의 메모가 빼곡했다. 룸메이트였던 동기 이모 씨는 경찰에게 이렇게 말했다. 은서는요, 겁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귀신 이야기나 무속 관련 이야기를 들으면 눈이 반짝였어요. 그건 그냥 미신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늘 말했죠. 정선에 간다고 했을 때도 솔직히 위험할 거란 생각까지는 못했어요. 그냥 또 열심히 취재하러 가는구나 정도였죠. 지도교수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혼자 현장 조사하는 건 언제나 위험합니다. 그래도 설마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그저 학문적인 호기심이었을 뿐일 텐데. 수사팀은 그 말을 들으며 폐교 기숙사 방바닥에 누워있던 시신과 그 위를 둘러싸고 있던 부적과 토우, 바늘 꽂힌 인형을 떠올렸다. 나은서가 그렇게 알고 싶어 했던 민속신앙과 의례는 어떤 사람의 손에서 잔혹한 살인의식으로 뒤틀려 있었다. 국과수에서 공식적으로 피해자 나은서 여 22세라는 문구가 적힌 부검 DNA 결과가 올라오자 강원경찰청 수사본부는 사건 명칭을 정선 폐교 여대생 의식살인 사건 이후로 확정했다. 신원 확인은 수사의 출발점이자 동시에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과정이었다. 이제 수사팀은 더 이상 무영호 시신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사건을 논의할 수 있게 되었다. 왜 하필 나은서였는지, 누가 그녀를 제물로 삼았는지, 그 과정에서 누가 도왔고 누가 침묵했는지 이 모든 질문의 중심에는 이제 강원 산속 민속을 사랑하던 22세 문화인류학도 나은서라는 실존 인물이 놓여 있었다. 그녀의 신원이 밝혀지는 순간 사건은 단순한 공포 괴담에서 벗어나 한 인간의 삶과 죽음을 둘러싼 엄연한 형사사건으로 완전히 전환되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붙은 순간부터
수사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서만복이라는 한 남자의 과거와 왜곡된 신앙을 향해 깊숙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ADN으로 좁혀진 용의자, 무당 서만복과 나무 밑에 숨겨진 증거들, 나은서의 신원이 확인되고 부검 결과까지 수사본부로 올라왔을 때 강원경찰청 광역수사대 상황판에는 이미 여러 개의 선이 얽혀 있었다. 피해자 22세 여대생 민속신앙조사차 정선 방문 사망 원인,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 부가 소견, 마약 복용, 성폭행, 의식적 상처 발견 장소, 산속 폐교 여고, 기숙사 2층 끝방, 그리고 한 줄이 더 붙었다. 현장에서 발견된 미스터리 백발 및 진례, 전객 시료, 동일 남성의 DNA로 추정. 국과수 유전자 분석실에서는 이미 기숙사 방 바닥과 시신에서 채취된 흰 머리카락과 전객 DNA를 분석해 프로필을 만들어 놓은 상태였다. 남성이며 비교적 나이가 있는 연령대에서 나타나는 특정 유전자 변이도 일부 확인됐다. 하지만 국가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에는 일치하는 기록이 없었다. 즉, 이 남자는 전과로 DNA가 수집된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였다. 그래서 수사는 역으로 돌아가야 했다. 누가, 언제, 어떻게 피해자와 접촉했는지, 그 끝에 있는 한 사람의 DNA를 강제로든 자연스럽게든 확보해야 했다. 이미 통화 내역과 문자, 교통카드, 버스 기사 진술을 통해 나은서가 류성진이라는 청년과 자주 연락했고, 정선에 다시 내려온 4월 19일 밤에는 정류장 근처 비포장 길에서 중년 남자를 만나 함께 산 쪽으로 올랐다는 사실이 확인된 상태였다. 마을 주민 조사를 통해 이 남자는 금세 특정되었다. 이름 서만복 58세, 거주 강원 정성군, 면 산정리 산자락 단독주택 직업, 무속인, 실제 신고업은 농업, 동네에서는 오래전부터 산위 무당, 서도인 등으로 불림. 원래 수사팀도 피해자가 민속신앙을 조사하러 다녔던 만큼 지역 무속인들을 한 번씩 훑어볼 생각이었다. 그런데 통화기록, 버스기사, 주민증언이 모두 특정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형사들은 자연스럽게 사건판 중앙에 걸려있는 피해자 사진 옆에 서만복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과거 동네 치안센터에서 찍힌 증명사진을 붙였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을 직접적으로 엮을 수 있는 건 정황뿐이라는 거죠. 강 팀장이 말했다. 피해자의 최종 행선이 서만복 집 방향이라는 것, 피해자가 관심 있어 하던 민속 의례를 그가 행해왔다는 것, 나이가 맞는다는 것 정도였다. 하지만 정작 결정적인 DNA 연결고리는 아직 없었다.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적 없는 그에게 다가가 어떻게든 유전자 시료를 자연스럽게 채취해야 했다. 광역수사대는 잠입수사 경험이 있는 형사 이도윤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는 사투리 교정도 잘했고 시골 사람 특유의 말투와 몸짓을 흉내내는 데 능했다. 이번 역할은 단순했다. 서울에서 온 손님. 최근 가족 중 누군가가 연달아 사고를 당해 잡귀를 쫓는 굿을 부탁하러 왔다. 마을 주민들에게 물어 서만복 집으로 가는 산길을 파악했다. 집은 정말 폐교와 그리 멀지 않은 산자락에 있었고 낡은 슬레이트 지붕과 허름한 흙담이 둘러싼 외딴집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구조였다. 이도윤은 실제로 작은 가방에 과일과 막걸리 몇 병을 넣어 들고 올라갔다. 하루 이틀 기웃거리는 수상한 사람으로 보이면 안 됐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종종 하는 것처럼 지인의 소개로 왔다고 말할 준비도 해두었다. 집 앞 마당에 들어섰을 때 그는 먼저 눈에 들어오는 물건들을 훑었다. 마른 약초더미, 큰 가마솥, 그리고 집 처마 밑에 걸린 노랗고 붉은 부적들. 거기에는 폐교 기숙사 문 위에 붙어있던 부적과 비슷한 붉은 문양이 살짝 보였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쉰 기침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얼굴에 깊은 주름이 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머리에는 갈색 천이 감겨 있고 몸에는 회색 저고리 같은 한복 상의를 걸치고 있었다. 누구요? 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왔습니다. 성진 씨 소개로. 집안에 요즘 일이 계속 꼬여서 굿 좀 받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성진이? 서만복의 눈이 잠시 가늘어졌다가 이내 풀렸다. 그는 마치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뭐. 멀리서 왔는데 그냥 돌려보낼 수야 없지. 들어오시오. 잠입 형사는 집 안으로 들어서며 동시에 이곳이 곧 수색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는 자연스럽게 방 안 구조와 물건 배치를 눈에 담았다. 벽에는 각종 신장 그림과 부적이 붙어 있었고 안쪽 방에는 작은 제단과 향로, 종, 북, 방울 등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굿을 준비하는 동안 서만복은 흐릿한 눈으로 이도윤을 훑어보며 말했다. 요즘 세상에 이런 거 믿는 사람도 드문해. 그래도 귀신 붙은 집은 딱 보면 알지. 아, 네. 저도 반은 믿고 반은 그냥 마음 편하려고 온 겁니다. 말을 주고받는 동안 잠입 형사의 시선은 서만복의 손과 주변을 계속해서 관찰했다. 컵, 물병, 수건, 담배, 라이터. 어느 순간이라도 입이나 코, 침이 닿는 물건이 나올 수 있었다. 그것이 곧 DNA 시료였다. 굿 비슷한 의식이 시작되자 서만복은 방 안재단 앞에 앉아 북을 두드리며 주문을 외웠다. 중간중간 심하게 기침을 했고 그때마다 낡은 손수건을 꺼내 입을 가렸다. 손수건에는 이미 누렇게 굳은 얼룩이 여러 개 있었다. 이도윤은 그걸 보는 순간 속으로 짧게 중얼거렸다. 저거다. 행위는 30분가량 이어졌다. 마지막 막걸리 한 잔을 재단에 따르고 남은 잔을 이도윤에게 권한 뒤 서만복은 무릎을 펴며 일어났다. 됐소. 집에 가서 3일 동안 창문을 열지 말고 물도 문지방 넘기지 말아요. 피해야 할 날은 내가 써줄 테니 그대로 하면 될 거요. 잠입 형사는 적당히 감탄하는 척 정말 감사합니다 스승님 이라고 말하며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 국값 명목으로 봉투를 건넸다. 서만복은 봉투를 받으며 다시 한번 크게 기침을 터뜨렸고 아까 사용하던 그 손수건을 대충 접어방 한켠 작은 탁자 위에 턱 올려놓았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이도윤이 신발을 신으며 밖으로 나갈 때 서만복은 손수건을 챙기는 대신 재단 앞에 다시 앉아 뭔가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 틈을 타 그는 이미 머릿속에 그려놓은 동선을 그대로 실행했다. 집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상일 중간, 잠입 형사는 숨겨두었던 작은 비닐봉투를 꺼냈다. 미리 약속해놓은 지점에서 대기하던 과수요원이 나타났다. 가지고 오셨습니까? 잠입 형사는 조심스럽게 품에서 접힌 손수건이 들어있는 봉투를 꺼냈다. 굿하는 동안 내내 저걸로 기침을 했습니다. 침, 가래, DNA는 넘칠 겁니다. 과수요원은 곧바로 손수건을 2겹 비닐로 재포장하고 봉인 스티커를 붙인 뒤 국과수로 보낼 서류를 작성했다. 이 순간부터 이 손수건은 한 사람의 운명을 뒤흔들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물이 되었다. 며칠 후 국과수 유전자 분석실에서 연락이 왔다. 정선 폐교 현장에서 나온 흰 머리카락 및 질내 전객 DNA와 서만복 손수건에서 나온 DNA가 완전 일치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STR, 단일 반복 서열, 마케오 값이 열거되어 있었다. 15개 이상의 주요 마커에서 모두 동일한 패턴을 보였고 우연히 일치할 확률은 10조분의 1 이하로 표시되어 있었다. 즉, 기숙사 방 바닥에서 발견된 백발 피해자 질내에서 나온 전객 서만복의 손수건에서 추출한 DNA, 이 세 가지는 모두 같은 남자 서만복의 것이었다. 강 팀장은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낮게 말했다. 이제 이 사람은 단순한 참고인이 아니라 강력한 살인 성폭행 피의자입니다. 곧바로 검찰에 체포영장 및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DNA 일치 소견과 피해자의 최종 행선,
목졸림 살인이라는 중대성을 근거로 영장은 신속하게 발부되었다. 체포작전은 은밀하지만 단호하게 진행되었다. 새벽녘, 아직 산골 마을에 햇빛이 들기 전 형사들과 기동대, 과학수사팀이 나누어 산길을 올랐다. 서만복이 도주로로 사용할 법한 산 뒤편 오솔길까지 미리 차단했다. 마당에서 무언가를 파고 있는 서만복의 모습은 현장에 도착한 형사들에게 너무도 선명한 장면이었다. 삽을 들고 뒷마당 한켠 큰 나무 아래 흙을 덮고 있는 노인. 서만복 씨. 형사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다가가자 그는 놀란 듯 몸을 굳혔다. 삽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무슨 일이요? 아침부터. 미란다 원칙 고지와 함께 형사들은 곧바로 그를 제압해 수갑을 채웠다. 서만복은 연신 잘못 온 거 아니냐 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강 팀장은 말없이 방금까지 그가 밟고 있던 흙더미를 가리켰다. 과수팀이 포터블 카메라를 돌리고 스케일자와 마커를 설치한 뒤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다. 몇 삽득이 지나지 않아 흙 속에서 초록색 천조각이 모습을 드러냈다. 조금 더 파내자 그것은 분명하게 형태를 드러냈다. 초록색 목도리. 끝부분에는 노란색 꽃무늬 자수가 촘촘히 놓여 있었다. 버스 기사와 동행자 진술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목에 두르고 있던 초록색 목도리와 정확히 일치하는 물건이었다. 과수 요원은 목도리를 그대로 증거 봉투에 담으며 말했다. 이건 피해자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유류품 DNA 대조하면 바로 나올 겁니다. 목도리 아래쪽에서는 작은 옹기 항아리 하나도 발견되었다. 입구는 천조각과 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고 겉면에는 아무런 글자도 없었다. 봉인을 자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포장한 뒤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게 고정했다. 형사들은 이미 폐교 현장에서 비슷한 옹기를 본 적이 있었다. 점토 인형 옆에 놓여 있던 갈색 액체와 머리카락 손톱이 떠 있던 그 옹기. 이 안에도 뭐가 들었는지 국과수 가면 다 나오겠죠. 눈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항아리 하나였지만 그것이 바로 며칠 뒤 독성 유전자 분석을 통해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손톱, 같은 종류의 기름과 약물이 섞인 액체를 담고 있었음이 밝혀진다. 즉, 서만복이 나은서를 제물로 삼기 전후에 수행한 의식의 일부를 자신의 집 뒷마당에 숨겨놓았던 것이다. 체포와 동시에 시작된 압수수색에서 서만복 집 안에서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증거가 쏟아져 나왔다. 부엌 찬장 안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투명 비닐에 담긴 하얀 결정 형태의 물질, 간이 시약 검사 결과 메스암페타민, 필로폰, 양성재단 옆 선반에 쌓여있던 각종 약초 다발과 송을시로, 진정탕, 영혼 부르는 탕 등이 적힌 종이벽에 빼곡히 붙은 부적들과 폐교 기숙사에서 본 것과 유사한 붉은 문양의 도상들 무엇보다도 책상 서랍 속에 숨겨져 있던 붉은 잉크로 빽빽이 적힌 공책 여러 권 공책에는 서툰 한문과 한글이 뒤섞인 채 이런 문장들이 반복되고 있었다. 젊은 여자 재물, 피와 머리카락, 손톱을 모아 산신께 바치면 내 양기가 다시 돌아오느니라. 우유부단한 놈, 겁 많은 놈은 못한다. 산에서 오는 계시를 받는 자만이 여자를 제물로 삼을 수 있다. 그 노트 한 장 한 장은 서만복이 단지 미신에 빠진 노인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의식살인을 계획해왔던 사람이라는 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이 모든 결과들이 모여 수사본부 상황판에는 하나의 굵은 화살표가 그려졌다. 폐교 기숙사 방의 백발과 전객, 서만복 손수건, DNA 일치 피해자, 유류품, 초록 목도리, 과 옹기, 뒷마당에서 발견, 피해자, DNA, 동일 약물 성분 검출, 집 안마약, 약초, 의식노트, 부검 독성 결과,
및 현장 구성과 정합, 이제 ADN 유전자 은 더 이상 추상적인 숫자가 아니었다. 배교의 한방과 정선 산자락집, 그리고 한 노인의 숨겨온 신앙과 범죄를 하나의 선으로 정확하게 꿰어주는 과학적 끈이었다. 이 끈을 따라가며 형사들은 서만복을 조사실에 앉혔고, 그는 처음엔 완강히 부인하다가도 결국 그 DNA와 물증들 앞에서 천천히, 그러나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된다. 그가 신을 위한 의식이라고 믿었던 행위들은 수사 기록과 재판 기록에서 계획적 살인과 성폭행, 마약 범죄로 이름이 바뀌게 될 운명이었다. 울산 재판. 박기범의 사형 선고와 민호서진 부부의 비극적 결말. 울산지방법원 형사대법정 2검 1호. 재판이 열리는 날마다 가득 차던 방청석은 선고 공판이 열린 그날따라 유난히 조용했다. 경찰의 호송차에서 내린 박기범이 수갑을 찬 손을 앞에 모은 채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여기저기서 눌린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기자들은 이미 카메라를 내려놓고 노트북 자판 위에 손을 올린 채 판사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 피해자 측 대기석 한쪽에는 민호가 앉아 있었다. 몇 달 사이에 머리가 눈에 띄게 빠지고 눈 밑은 퀭하게 꺼져 있었다. 그의 옆자리는 끝내 비어 있었다. 한때 그 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아 있을 사람이었다. 서진이라는 이름으로 아직도 법정 서류 곳곳에 남아있는 그 사람. 재판부가 입장하고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목재 의자가 한꺼번에 밀려나며 마찰음을 냈다. 주심 판사인 김태환 부장판사가 자리에 앉으며 짧게 말했다. 피고인 박기범에 대한 살인 등 사건 선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녹음, 촬영을 금지하고 소란 행위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재판에서 선고 공판은 대개 짧게 끝나지만 이 사건만큼은 달랐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드러난 치밀한 계획성, 집요한 스토킹과 위협, 그리고 결국 평범한 부부의 일상을 송두리째 부순 살인은 이미 사회적 공분을 샀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처음부터 사형이었다. 검사는 재판부의 고개 끄덕임을 확인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놓인 서류를 가볍게 정리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석 판사님. 피고인 박기범은 단순한 우발적 가해자가 아닙니다. 피고인은 수개월에 걸쳐 피해자 부부의 일상과 동선을 분석하고 경제 상황과 인간관계를 파악했으며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이전 공판에서 제출했던 증거들을 간단히 요약했다. 피해자 부부 아파트 CCTV, 주차장 차량 블랙박스, 인근 편의점 출입 기록, 그리고 박기범의 휴대전화 포렌식 데이터. 그 속에는 민호서진의 이름을 검색한 기록과 둘의 SNS 사진을 몰래 저장한 흔적, 아파트, 평면도와 비상계단 구조를 검색한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서진 씨를 향한 왜곡된 집착을 몇 년간 키워왔고 피해자가 결혼한 뒤에도 이를 접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잃어버린 것을 빼앗아간 사람들이라는 망상을 품고 이 부부를 향한 적개심과 범행 의지를 강화해왔습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무겁게 떨어졌다. 사건 당일 피고인은 사전에 준비한 흉기와 약물을 지참하고 피해자 부부의 집으로 침입했습니다. 단순한 금품 절도나 우발적인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를 겁주고 패닉 상태에 빠뜨린 후 상대의 눈앞에서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겠다는 의도가 명백했습니다. 피해자 민호 씨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공격한 행위, 그 후 보여준 냉담한 태도는 그 자체로 인간 존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 내내 보인 태도를 언급했다.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도 순간 욱해서 그랬다. 술을 마신 상태였다며 책임을 희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방대한 준비 정황과 범행 전후의 행동, 그리고
피해자 가족에게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재판부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결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조차 사형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어떠한 범죄에 대해 사형을 언급할 수 있겠습니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것만이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 사회 구성원들의 법감정을 최소한이나마 달래는 길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시 한번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국선 변호인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준비기일과 공판에서 피고인의 어린 시절, 가정폭력, 정신적 불안정성 등을 언급해왔다. 하지만 사건의 잔혹성을 감안할 때 그 역시 무리한 감형 주장은 할 수 없다는 분위기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재판을 거치면서 범행 동기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일부 왜곡된 표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범행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치소에서의 면담 기록을 보면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악몽을 꾸고 피해자 서진 씨의 이름을 중얼거리며 괴로워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변호인은 목소리를 낮추었다. 물론 이것이 피해자의 생명을 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하여 피고인이 남은 평생을 참회와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형벌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의 삶을 죽음으로 끝내는 것보다 살아있는 동안 끝없는 후회와 공포를 안고 살게 하는 것 역시 사회적 응보의 의미를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짧게 숨을 고르고 한 발 뒤로 물러섰다. 더 이상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듯이.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박기범은 잠시 고개를 떨군 채 움직이지 않았다. 몇 초간의 정적 끝에 마치 연습한 문장을 꺼내듣던 입을 열었다. 네, 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만 시선은 재판부를 향하지 않았다. 방청석 쪽도 아닌 허공 어딘가를 향해 있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날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순간 너무 분이 나서 제가 어릴 때부터 가족도 없고 누구한테 사랑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어서 민호 씨랑 서진 씨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방청석 어딘가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들렸다. 민호였다. 저도 그냥 누군가 제 옆에 있어 주길 바랐는데 그게 자꾸 화로 바뀌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약을 먹고 정신이 이상해져서 그날도 그냥 얼굴만 보고 돌아오려고 했는데 그의 말은 점점 횡설수설해졌다. 끝내 그는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한 번 더 내뱉었지만 그 말은 상투적인 문장과 함께 공중으로 허공에 흩어졌다. 유족석 쪽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채였다. 민호는 고개를 떨군 채 주먹을 꽉 쥐었다. 손등 위 혈관이 도드라지게 솟았다. 모든 절차가 끝난 뒤 판사는 판결문을 펼치고 천천히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왜곡된 감정과 집착이 평범한 부부에게 향한 결과로 벌어진 참혹한 범죄입니다. 피해자 서진 씨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분노와 열등감, 왜곡된 애정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전후로 보여준 행동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고 피해자 부부의 생활 패턴을 파악한 점, 범행 후에도 도주하면서 흔적을 지우려 했던 점,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조차 범행 책임을 환경 탓으로 돌리려 한 태도.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학대와 반김 속에서 자라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정이 성인이 된 피고인이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개인적 상처를 핑계로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려는 태도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비인간성을 더욱 두드러지게 할 뿐입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다. 피해자 서진 씨는 자신의 집이라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남편이 보는 앞에서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남편 민호 씨가 감당해야 할 평생의 상처는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실 가운데 남아있고 사회 전체는 이 사건을 통해 깊은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량에 대한 판단 이유가 이어졌다. 우리 형법상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형벌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 수법, 준비 정도, 범행 후 태도, 피해 결과, 유족의 탄원 내용, 사회적 법감정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을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는 것은 정의와 형벌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고인의 생명권은 존중되어야 하나 피고인이 이미 타인의 생명권을 잔혹하게 침해한 이상 사회 구성원 전체의 안전과 인간 존엄을 지키기 위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할 수밖에 없는 예외적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덮으며 마지막 문장을 읽었다. 피고인 박기범을 사형에 처한다. 순간 법정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누군가는 숨을 들이쉬는 것도 잊은 것처럼 보였다. 선고가 끝나자 교도관들이 박기범을 일으켜 세웠다. 그는 여전히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처럼 멍한 눈빛이었다. 항소 라는 말이 입술 사이에서 어렴풋이 맴돌았지만 법정 마이크에 닿지 못한 채 사라졌다. 반면 피해자석에서 민호는 그 순간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에 쥐고 있던 작은 편지 한 장만이 구겨져 갈 뿐이었다. 그 편지는 재판 전날 그는 혼자 아내의 납골당에 가서 주저주저하며 꺼냈던 말들을 서툴게 옮겨 적은 것이었다. 서진아, 내일이면 그 사람이 어떤 벌을 받는지 정해진대. 솔직히 말하면 무슨 판결이 나온다고 해서 네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안다. 그래도 뭔가 끝났다고 말해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그때가 되어도 내가 숨을 쉬고 있다면 그게 네가 바라던 모습이었을까. 사형 선고 소식을 전해 들은 서진의 부모는 울산지법 앞에서 기자들에게 짧게 말했다. 판결이 가볍다고도 무겁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딸 없는 세상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니까요. 사건 이후 민호는 직장을 그만두고 울산을 떠났다. 친구나 동료에게 연락을 끊고 부모에게조차 정확한 거처를 알려주지 않았다. 단지 은행 계좌에서 간헐적으로 생활비를 인출하는 기록만 남았다. 어떤 이는 그가 제주도 쪽으로 내려가 작은 공장에서 일한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서울의 공사 현장에서 그를 본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민호는 그 어디에도 완전히 정착하지 못했다. 어느 도시, 어느 골목을 걷든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서진과 함께 걷던 길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에게 내려진 판결은 법정에서 내려진 것이 아니라 일상 그 자체였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고, 혼자 깨어나는 매 순간이 형벌이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는 자신만이 다른 시간대에 갇혀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법적으로는 박기범에게 사형이 선고되었고, 사건은 하나의 사건 번호를 가진 채 기록 속에 남게 되었다. 그러나 민호에게, 그리고 서진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 사건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 울산의 어느 재판정에서 내려진 한 줄의 판결문은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간 범죄자에게 최후의 책임을 물었지만, 동시에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동안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종신형 같은 삶을 선고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것이 바로 박기범의 사형 선고와 함께 완성된 민호 서진 부부의 비극적 결말이었다.